멘트가 멋지세요. 안녕하세요. 매표를 해야 된다. 와, 여기는 매점도 독립유공자 매점이다. 정말 신기하다. 근데 CU야. 그렇지. 광고 80주년? 짜잔. 너무 덥지? 응. 이런 날 뭐가 필요할까? 뭐야? 물? 짜잔. 그건 뭐야? 니나를 위한 선물. 부채! 적산가옥의 유명 부채랍니다. 진짜? 짜잔. 들어가 볼게요. 따라오시죠. 만 이렇게 썼던 곳인 줄 알았는데 민주화 그렇네. 운동가들도 수감을 했었대. 그렇네. 그건 몰랐어. 오늘 좀 해설 들어보면 확실히 좀 많이 배울 것 같아. 오늘 1시부터 해설가님께서 설명 주신다고 해서 시간 맞춰서 왔어요. 몇 분 남았어? 7분 남았습니다. 부채자랑. 너무 예쁘죠? 너 거보다 예쁜 듯? 네, 아, 내가 옛날에 하자. 서대문 영무소 역사관 정기 안내가의 한 내부. 가족, 친구랑 매일 만나면 치매가 43% 감소된대. 어머. 저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더웠는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머, 그게 뭐예요? 어머, 너무 예쁘다. 내나가 준 적산가옥 부채. 감사해요. 나는 오늘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어? 나. 갑자기 영화 제목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고화성이 아마 유관순 역할로 나왔었던 그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가 있거든? 근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가 저기 그 감옥 봤잖아. 최소 30명이 그 생활을 했었다던 그 공간을 보니까 그 영화 속 한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미나씨, 오늘 우리 독서 모임 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혹시 적산가옥이 뭔지 아시나요? 적산가옥이란 적이 살았던 집, 즉 일본인의 집을 뜻하죠. 너무 웃겨. 맞아요. 주인공 은주가 이제 외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외증조 할머니의 유언을 하나 받게 됩니다. 외증조 할머니가 50년간 살았던 적산가옥이라는 건물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대신 이걸 받으려면 이 적산가옥에서 너가 30살 되는 날 1년간 살아야 된다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은주가 원래 처음에는 적산가옥이 너무 으스스하고 별로 막 내키지가 않았는데 해외에서 하고 있던 일도 뭔가 잘 안 풀리고 그래서 외증조 할머니가 남기신 저 적산가옥 뜯어서 고쳐가지고 그런 멋진 카페나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적산가옥에 살게 되는데요. 근데 어느 날 적산가옥에 있는 그 별채의 문이 저절로 막 열리고 어머. 그리고 뭔가 갑자기 환영 같은 것도 보이고 못 살아. 뭔가 이 적산가옥에 유령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호러 스릴러 소설입니다. 그 집에는 정말 유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유령이게요, 아니게요? 아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너무 웃겨. 제가 방금 물어봤잖아요. 그 집에는 그럼 그게 정말 유령이었던 건가요? 라고 했는데 이거에게요 아니었게라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자, 그 유령의 정체가 뭔지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그 외증조 할머니는 일제시대 때 간호사로 일을 하셨고 일본인 무역상 가네모토와 그의 아들인 유타카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적산가옥에 개인 간병인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 적산가옥에 개인 간병인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뭔가 이 집에서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뭔가 저 유타카 저 아이가 좀 음침하고 으스스한 게 좀 심상치 않다 라는 낌새를 채게 되면서 가네모토와 유타카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력적인 과정에 외증조 할머니도 같이 엮이게 되는 그런 사연을 간직한 집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셨던 그 유령의 정체는 바로바로 유타카인데요. 세상에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스포가 담겨 있으니 싫으신 분들은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타카라는 아이가 사실은 가네모토의 양아들인데 본인에게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네모토라는 못된 사람이 본인이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유타카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제 유타카가 보는 미래를 수단으로 돈을 계속 불려나가는 그런 인물이고, 외증조 할머니는 이 집에 그런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면서 외증조 할머니와 유타카 간의 어떤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결국에는 이 유타카가 폭력의 끝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완전히 떠나지 못한 채 적산가옥의 유령으로 남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적산가옥의 유령에 담긴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저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슝. 저희는 서대문 형무소 구경을 끝내고 이제 여기 옆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또 둘러보고 옥상에 올랐습니다. 저희 그리고 배지도 샀어요. 샀어요. 엄청 많이 샀어요. 아니 이게 독립운동가 후손들한테 기부된다 해가지고 또 하나만 사주면 섭섭하니까. 아니 이거 김구 이게 너무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딱 귀엽게 만들었어? 저는 유관순 컬렉션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얼굴과 요 저고리, 무궁화. 나도 무궁화야. 무궁화. 영롱하다. 이번 8월의 책은 우리 니나가 좀 추천해줘가지고 읽어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아까 앞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약간의 그런 호러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포 장르? 나는 이런 공포 장르의 소설을 처음 읽어봤어. 공포 영화 좋아해? 찾아봐. 나 환장하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잘 못 보는데 막 이렇게 눈 이렇게 귀 막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서도 궁금해하는 스타일. 나는 안 봐. 공포 영화 내 돈 아예? 주고 절대 안 보고 그거 말고도 볼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사실 공포 장르의 소설도 안 읽었는데 이번에 처음 읽어본 거고 근데 나는 사실 약간 좀 우습게 본 게 있기는 해. 무섭겠어? 뭐 책이 뭐 무서우면 얼마나 무섭겠어? 라고 했는데 집에서 혼자 있는데 진짜 좀 무서운 거야. 으스스하고. 진짜. 안 그랬어? 나도 방문 한번 쳐다보긴 했어. 등 뒤로 이렇게. 난 그래서 막 이런 무서운 거 보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집에서 혼자 실수하다가 이렇게 하면 옆에 있을 것 같은 거야. 침대 잘 때도 다리 이물밖에 안 나오게 하고 자. 나도 이거 너무 무서워. 그것도 있다. 또 머리카락 이렇게 또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면 맞아. 귀신이 하나하나 맞아, 사라지고 맞아.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더 으스스했고 그래서 재밌었다. 이 조예은 작가의 나는 칵테일 러브 좀비라는 그것도 예전부터 늘 궁금해했는데 아직도 못 읽었고 이거부터 읽었잖아. 근데 이걸 읽고 나니까 좀 몇 권 더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나도 조예은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졌어. 다른 책들은 재밌었어. 어떨까? 이 책을 저희가 이번 8월 독서 모임 책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냥 소개글 같은 것을 봤을 때 뭔가 일제시대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니 8월에 읽어보면 되게 뜻깊겠다. 그리고 마침 여름에 어떤 호러 한 스푼 이런 느낌으로 맞아. 홍보를 한 거를 내가 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시기적절한 책이겠다. 일제시대의 얘기도 곁들이면서 호러 한 스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좀 그런 생각을 했어.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폭력이다 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땠어, 니나는? 맞아. 사실 일단 나는 읽을 때는 이야기의 전체 흐름, 서사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책을 읽고 나서 내나랑 잠깐 이야기를 했을 때 너가 그렇게 폭력에 대해서 관통하는 주제 의식이 담긴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너무 그때 공감을 했지. 이 책이 아무래도 일제시대가 배경이다 보니까 일본이 조선에게 행했던 폭력과 억압 그리고 가네모토라는 이 양부가 유타카라는 아동에게 행했던 가정폭력 그리고 유타카는 자기보다 힘이 없는 약하고 여린 그런 생명들
그런 물고기들을 잔인하게 막 배를 가르고 죽이면서 인간보다 약한 자연에게 이 행하는 폭력, 그리고 남편이 이 운주라는 주인공에게 행하는 어떤 폭력적인 행위, 그리고 이 남편분이 또 캄보디아 여성들에게 행하는 폭력, 전체를 딱 봤을 때 폭력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이 구조적인 것이 저는 이 책을 읽고 가장 먼저 조금 눈에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끝나지가 않잖아. 사실 어느 시대에서나 혹은 어느 관계에서나 이 폭력이라는 것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뭔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의 폭력은 어디에나 늘 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강조한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 조혜은 작가가 이 적상가옥이라는 특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 사고에도 반복되는 어떤 폭력과 착취의 구조가 있다면, 또 시대적으로도 이 반복되는 이 거대한 이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참 폭력과 인간성에 대한 상실, 독자들로 하여금 참 참담하게 하는 이 마음, 이런 걸 보면서 이 작가가 정말 대단하다. 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주제를, 이런 화두를 던져줬구나라는 생각에서 좀 달리 보게 되었달까? 그냥 이게 단순히 호러 소설이에요 라고 하기에는 좀 무거운 주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 현재의 이야기가 있고 이제 1930년대에 그때는 간호사로 일을 하셨던 외증조 할머니와 간병의 대상이었던 유타카라는 일본인 남자아이가 나오잖아. 외증조 할머니와 유타카의 서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좀 어땠어? 유타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 작가님, 우선은 조금 아쉬운 점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유타카에 대해서 동정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이잖아요. 맞아. 정말 무자비한 폭력에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라서 감정적으로 사실 되게 힘든데, 같은 경우는 사실 유타카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 물고기들을 막 내장을 갈라내고 그거를 막 온 바닥에 막 피치감이 되게끔 막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사실 유타카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은 못했어요. 그게 아주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걸 이미 보고 나서 유타카가 어떤 폭력을 당해도 사실 유타카에 대한 동정심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사실은 좀 작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요. 작가님은 안 보고 계실 건데 너무 구독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 책을 맞아요. 읽으셨다면 좀 네. 저는 좀 궁금해요. 결국에는 유타카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 아주 안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이버에 막 검색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 걸 보니까 다들 유타카가 되게 막 불쌍하다, 막 그런 여론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좀 왜 일본인 등장인물에 서사를 부여하고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주인공이 그 외증조 할머니와의 어떤 이 연대와 그러면서 나오는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와 뭔가 그런 걸 좀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그 일본인 등장인물인 유타카에 대해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어서 책의 주제의식을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 관통하는 키워드는 폭력이라고 봤을 때 좀 그 맥락이 풀리는데, 그렇다면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대적 배경이 정말로 필수적이었나 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생각을 못했고, 너무 갔나? 아니야. 다만 의아했던 것은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도 이 왓챠피디아든 혹은 블로그든 책에 대한 후기를 좀 찾아보는데, 유타카에 이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유타카와 증조 할머니의 관계에 대해서 그거 사랑이지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디서 사랑을 느끼는 거지?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꾹 참고 견뎌야 했던 이 외증조 할머니와
그리고 유타카라는 이 외증조 할머니가 고용되었던 집안의 일본인 남자아이, 그 사이에서 무슨 사랑을 저는 못 느꼈거든요.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이게 뭘까, 왜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사실은 저희가 이 책을 읽자마자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내나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 내가 뭔가 조금 온전히 설득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이 마케팅 때문에 내가 먼저 주입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더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냐면 이 8월이라는 어떤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맞춰서 뭔가 일제시대의 배경으로 역사적인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듯한 책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마케팅에 끌려서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됐는데, 막상 책을 열어보니 그 시절의 어떤 조선인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유타카라는 일본인 아이에 조금 더 마음이 쓰이게 만드는 서사로 인해서 이게 온전히 내가 좀 설득이 되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면 저는 근데 굳이 또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할 때 일본인 등장인물에 대해서 그런 의미? 이 사람에게도 뭔가 사정이 있고 착한 일본인으로 등장시킬 이유가 있을까? 뭐 착한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좀 저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혜은 작가가 그 군산에 있는 히로스 가옥을 보고 이런 모티브를 얻었다라는 인터뷰도 봤어요. 저도 이제 군산에서 꽤나 오랫동안 출장을 하면서 히로스 가옥 한번 실제로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혜은 작가님이 와, 나랑 같은 걸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창작해내는 그런 능력, 그리고 막 이 폭력에 대해서 또 유령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만들었구나라는 존경심도 있지만, 특히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했을 때 일본인에게 서사를 부여함으로써 역사관에 대한 자칫 좀 흐릿한 인상을 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대운실 수리보고서 책을 읽고도 좀 저희가 그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굳이 좀 일본인 캐릭터가 필요했나,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전 이런 게 좀 위험하다고 봐요. 좀 너무 꽉 막힌 사람 같나요?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너무 웃겨. 이게 진짜 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대운실수리 보고서 할 때도 쇼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혼란스럽고,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80주년밖에 안 됐다고 책을 읽을 때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저와 뭐 내나의 어떤 성향, 사랑, 뭔가 조금 더 이런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다 보니 자꾸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우리의 감상이라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정말 이 책을 읽고 솔직한, 앞으로도 맞아요. 그럴 건데요. 좀 책을 읽고 솔직한 감상평, 그리고 이런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서 나름대로 좀 결심을 하고 맞아요. 이렇게 발언을 해봅니다. 사실 재밌게 본 것도 있고 우려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진짜 작가님 그 인터뷰를 싹 다 찾아봤어요. 그냥 의도가 뭘까, 뭐 이 작가님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지? 라는 것도 궁금해서 다 찾아보다가 문득 이 책의 주인공들 이름도 내가 모르는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가네모토 맞나요? 가네모토? 가네모토를 그냥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또 아쉬웠던 게, 이거는 또 출판사나 또 작가님께도 또 궁금한 점이긴 한데, 가네모토가 당시 일제강점기 때 김씨성을 가진 한국인이 창씨개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썼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네모토 뜻이 김씨가 본명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썼던 그러니까 일본식 이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끔찍한 폭력을 자행하는 이 양부가 한국인일 가능성?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우연찮게 막 검색을 하고 알게 돼서 더더욱 좀 마음이 되게 심란해지는? 이게 의도가 뭐였을까? 작가님께서 어떤 의도로 가네모토라고 지었을까? 하필? 그러면 일본인
들의 전통적인 성씨가 아닌 거야? 그냥 그 한국인들이 그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꿀 때 그냥 가네모토 이렇게 했다는 글을 봤어요. 근데 저도 뭐 그 잘 모르다 보니까 실은 검색해서 그런 정보가 나오길래 너무 헉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잘 아신다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네, 저의 짧은 지식과 이 검색 능력으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답니다. 이게 진짜 저도 일본 컨텐츠들 좋아해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너무 좋아하고 뭐 예를 들면 학창 시절부터 슈퍼길즈 이런 거 너무 좋아했고 그게 뭐예요? 만화책 있거든요. 아. 시부야를 배경으로 하는 이 날라리들의 이야기 그런 만화책이 있답니다. 아, 하라주쿠 폭주족 같은 거구만. 아무튼 저도 그런 일본 컨텐츠를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컨텐츠의 후기들을 찾아볼 때 타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거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컨텐츠에서조차 사람들이 일본인을 더 많이 기억을 하게 만드네 라는 게 저는 조금 아쉬워서 그런 면에 대해서 내나랑 많이 의견이 같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이 책을 읽고 유타카가 가진 어떤 학대로 인한 아픔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개인의 차이라서 네. 그리고 그냥 이왕 얘기한 거 좀 그냥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뭘 또 진짜로 찐으로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라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운주의 남편이 캄보디아 여성들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쳐먹는 놈이거든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캄보디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착취하고 등골 빼먹는 그런 등장인물인데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좀 보였냐면요. 과거에 일본이 조선인들을 착취하고 등골까지 막 쪽쪽 빼먹었던 그게 현대에 와서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나라인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던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캄보디아 여성들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라는 이 이야기의 흐름과 현대로 이어지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게 하냐면 과연 같은 서상에 놓일 수 있는 것인가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일본은 한국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된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도 사과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한편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사과를 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논점 흐리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같은 선상에 자꾸 놓고 마치 이거예요. 니나가 저한테 나쁜 말을 했어요. 제가 기분 나쁜 말. 니나야, 나 그 말 듣고 상처받았어. 사과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인 거죠. 야, 너도 저번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는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남편의 이야기가 좀 생뚱맞다라고 느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내가 좀 잘 모른다면 더 배우고 싶다라고 느꼈던 지점이 과거에 우리도 피해자였지만 지금은 가해자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조금 또다시 우려되는 마음이 네, 들었습니다. 리나 씨는 어떠셨어요? 뭐 근데 그거는 저도 공감해요. 물론 우리도 누군가에게 과거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수 있지.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잘못됐고 우리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떼서 분리를 해놓고 보면은 당연히 다 모두가 납득이 돼. 하지만 이거를 계속 같이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오히려 그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점점 힘을 잃는 느낌이랄까? 맞아, 논점이 흐려지는 거지 결국에는. 너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남편과 캄보디아 여성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갑작스럽게 느껴졌고 사실 그 앞에서도 힌트를 주기는 하거든요. 뭔가 이 운주라는 주인공이 막 헛것을 보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할 때마다 남편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좀 쉬어. 뭐 차 한 잔 타줄게. 이거 먹고 눈 좀 붙여. 이런 식으로 약간 암시를 준단 말이에요.
그 차에 어떤 약을 계속 남편이 타고 있었고 그런 암시를 조금씩 주고는 있었지만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는 나도. 나는 생각을 나 못했던 상상 거야. 없어. 이게 왜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처음에 외증조 할머니가 유언을 남기잖아. 이 적산가옥 너한테 줄게. 근데 대신에 너가 30살이 되는 해에 딱 1년은 무조건 여기서 맞아. 살아야 돼. 라는 유언을 남기고 문주는 그 유언을 이제 좀 들어드리려고 그렇게 남편과 같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데 어쨌든 그 할머니가 유언을 남긴 것 자체도 유타카와 계속 교감을 하잖아.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뭐 유타카가 또 암시를 했겠지. 은주라는 아이의 미래에 이런 못된 남편이 등장을 할 거니까 뭐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해줬을 거고 뭔가 그 유타카의 미래를 보는 그 능력 이 손녀한테도 이거를 계속 연결시키기 위해서 뭔가 수단으로 자꾸 이런 소재들을 사용을 한다는 느낌이 나는 조금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게 나왔을 때 갑자기 좀 생뚱맞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게 또 모든 게 유타카에게 서사를 보여요. 은혜 같은 까치처럼. 네. 얘기를 할수록 복잡하네요, 저는 마음이. 약간 저희가 비슷한 애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한계가 매몰되어 있어. 있나 싶기도 한데 저희는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약간 저희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저의 짧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8월에는 적산가옥의 유령을 읽고 느낀 점을 좀 공유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서대문 형무소를 탐방하면서 조금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서대문 형무소가 원래 그 일제시대 때 빨간 벽돌 집으로 지어졌었거든요. 해방을 하고 나서 이승만 정부 시절에 아예 벽을 다 흰색으로 덮어버렸다고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뭔가 그 빨간 벽돌 자체가 일본의 어떤 잔재라는 생각이 있어서 집단적인 어떤 빨간색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흰색으로 다 덮었다가 언젠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빨간 벽돌의 형태로 원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적산가옥 소설을 읽으면서도 이 적산가옥도 빨간 담장집이었고 또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설명을 들으니까 아 빨간 벽돌이 일본의 잔재였구나를 좀 정확하게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 해설사분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이 대한민국이 빨간색에 대한 그런 혐오를 극복하게 된 때가 2002년 월드컵 모두가 붉은색으로 물들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빨간색에 대한 어떤 아픔을 극복을 했다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어서 이 얘기를 한번 좀 그냥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서대문 형무소를 직접 가보니까 좀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조상들의 어떤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이나마 이렇게 새삼 깨달을 수 있어서 되게 숙연해지기도 하고 참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유타카가 계속해서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날 태어나서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큰 돈다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지금처럼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조용히 간호할 것, 작고 음침한 아이의 몸을 보살필 것. 나는 돈 때문에 일본의 공장에 가겠다는 여동생을 떠올렸다. 직룡을 나가서 생사를 모르는 큰오빠와 아버지를 떠올렸다. 이 돈이라면 그들의 소식을 알고 여동생을 붙잡을 수 있었다. 내 안의 비겁한 얼굴이 당당히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러고는 마음의 귀에 유혹적인 말들을 속삭이는 것이다. 지난밤의 심장을 까발리며 부추기는 것이다. 너의 일은 그 불쌍한 아이를 그나마 숨 쉴 수 있게 치료하는 것이잖아. 어제 별채에서 개를 업고 나와 첫 숨을 들이마셨을 때 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아, 칼날이 나를 향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뿐이었잖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랄까요. 그냥 그 시대를 살았던 선조들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냥 그 시대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형무소를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마음이 미어지는 그랬습니다. 형무소 해설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무료입니다. 나중에,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리며 저희는 오늘 독서 모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저희 이제 9월의 독서 모임의 책은 뭔가요? 프랑스어도 4강의 프랑스를 좋아하세요. 점점점입니다. 물음표 아니고 점점점. 점점점. 또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엥?